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일이 잘못돼 갈 때는 순전히 자신 탓이라고 하고, 반대로 일이 잘 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자랑을 일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업가 혹은 자선사업가라고 하지만 나는 그를 스승이라고 부른다. 어떤 1인자가 자신 밑에 있는 2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만난 지 43년이 됐고 자신보다 6년 연상이라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빼어난 투자자의 2인자 역할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결코 나서는 법이 없고 미디어에 얼굴을 내미는 경우도 드뭅니다. 2000년 비즈니스 작가 한 사람이 자신에 관한 책을 펴내고자 할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요하게 말린 겁니다. 그는 1인자인 워렌 버핏을 도와서 투자 철학을 완성시켰고 누구보다도 버핏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벅셔 해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자신의 발언을 마친 후 늘 그의 왼편에 앉은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더 덧붙일 말은 없네 라는 이 사람 말이 나와야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는 건데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그의 말이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찰리 멍거, 벅셔 해드웨이 부회장. 그가 어떻게 탁월한 투자자와 영원한 2인자의 명성을 이뤘는지 함께 하시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7말 8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릴 거라고 해요. 특히 수도권에서 출발한다면 바로 오늘이 가장 혼잡할 거라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간은 별책 부록 여름 특집. 휴가엔 책이지 준비돼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휴가엔 책이지. 휴가와 쉬운 책들도 되겠죠. 네. 신간만 소개해 준다는 이 청취자분들 지적도 있어서 고전도 조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곱씹어 읽어서 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네. 댓글 보죠.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빈민가의 문제아에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까지 한 소년의 빛나는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킴 올루세이, 조슈아 호이츠가 쓴 퀀텀 라이프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황근일님. 천체에 관련된 책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딱 한 권 읽어봤는데 성공예감 덕분에 하킴 올루세이도 알게 됐어요. 세이건의 제자가 될 뻔했던 닐 타이슨의 이름도 나와서 정말 반갑네요 해주셨고요. 김복경님, 한 흑인이 우주 다큐 해설자로 나오던데 하킴 올루세이였군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셨군요. 예. 네.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하킴 올루세이고 이 영어 이름은 특히 이런 아프리카계 이름은 본인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 발음이 결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름 발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올루세이라는 발음을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당사자가 올루세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원래는 제임스 플러머 주니어였습니다만은 이런 아프리카계 이름으로 바꾼 흑인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조현실님,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네요. 갱스터 출신에서 천재 과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장혜영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킴 올루세이는 IQ라는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됐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했을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대고 뭐 개천에서 난 용이 있는데 네. 점점 어려워지고 그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겠죠. 우리 사회도 지금 교육이라는 사회 이동성 사다리가 많이 깨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미국은 진작부터 더했죠. 특히 흑인이라면 아마 훨씬 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분은 좋은 멘토와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생근님, 너는 안 돼. 이 사소한 말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꿈과 편견을 깨는 채찍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끔 스포츠 경기에서도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이 나와서 가슴이 아파요 해주셨고, 곽정은님, 대개는 동양인을 그릴 때 살색을 칠하는데 흑색을 칠할 수도 있고 흰색을 색칠할 수도 있죠. 상상력을 더해 다른 색을 더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저 또한 편견과 차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였죠. 우리야 뭐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이런 인종에 따른 편견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나친 이 외부의 것,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차별과 편견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있는 현자의 지혜를 빌려보시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본 통섭의 투자가 찰리 먼거,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네네.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자 버크셔 해더웨이 부회장인데 오늘은 위대한 투자 이야기도 해주실 거지만 넘버 2로서의 처신도 함께 다뤄주신다면서요. 그렇죠. 그 넘버 2가 갖춰야 될 미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간단히 말하면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철학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 꼽기로는 3명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 컬럼비아 대학에서 워렌 버핏을 가르친 사람이죠. 뭐 이 사람한테 사사하면서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책으로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필립 피셔라는 사람인데 보통 주식과 보통이 아닌 이익이라는 책을 1958년에 펴낸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거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의 바로 주인공이죠. 자신의 친구 혹은 이인자라고 하기 전에 멘토라고 부르는 찰리 먼거였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한테 스승이었다. 나이도 원래 좀 많고요. 그러니까 버핏 투자 철학의 상당 부분을 이 사람이 제공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에 관한 공인평전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인데 당사자가 인터뷰에 응해서 이걸 내 얘기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책인 거죠. 공인평전이 2000년에 이제 출간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거예요. 번역본은 찰리 먼거 자네가 오라라고 번역돼 있는데 미국 제목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Damn right, 네가 맞아 뭐 이런 얘기인데 버핏이 이 사람한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Damn right,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거꾸로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한테 주로 하는 얘기는 자네는 똑똑하지만 옳은 건 나잖나. 너 많이 알지. 그러나 옳은 판단은 내가 해. 이런 정도의 그 말을 할 정도로 가까우면서도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또 이 책의 부제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본 통섭의 투자가 이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인문학을 포함한 다른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분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이죠. 통섭이라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의 학문적 그 관심사가 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이분은 믿어요. 그래서 각 학문의 아이디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물리학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그 신념 모델의 이름이 정신적 격자 모양인데 이따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근데 제가 넘버 2로서 이 사람의 처신을 감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6살 연상인데 결코 워렌 버핏 앞에 나서진 않아요. 늘 뒤에서 이분을 지원만 하고 도울 뿐 앞서서 나서는 법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왜 최고가 아닌 2인자에 이렇게 주목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 벅셔 해드웨이 주주총회를 보면 바로 왼쪽에 늘 앉아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이 사람이 미친 영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주주총회를 워렌 찰리 쇼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넘버원이 되긴 힘든 구조예요. 모든 기업에는 오너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재벌 체제 때문에 더 그런데 대기업 집단하고 한 가문이 연결된 재벌 체제라는 독특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부지런히 한다고 주인이 되긴 힘들어요. 넘버 2가 최고죠. 세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셈이죠. 뭐 억울하지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넘버 2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책이나 뭐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게 1인자가 되는 리더십 얘기만 하지 넘버 2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네. 그런 거에 롤 모델로 이 사람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좋은 2인자가 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좋은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1인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또 운이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찰리 먼거도 워렌 버핏을 만나지 않았으면 좀 유별난 사람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투자 잘해서 돈은 좀 만졌지만 성격이 워낙 독특하거든요. 네. 이분이 좀 아주 냉소적이기도 하고 약간 허세끼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별난 사람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는데 이 워렌 버핏과 워낙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오히려 네. 조합이 잘 맞는다는 평을 받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걸 최근에 어디서 경험했냐면 영화 중에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의 최근 영화 중에 있었거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포드 레이싱 팀의 팀장이었던 쉘비라는 사람이 그 정비소나 운영하던 레이서를 믿고 이 사람 회사 경영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최고의 레이서로 만들면서 포드라는 대중차가 페라리라는 세계 최고의 슈퍼카를 레이싱에서 이기는 기적을 연출하거든요. 네. 역시 2인자를 철저하게 믿어주는 1인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긴 하죠. 네. 근데 또 잠시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어떤 관련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이 평전에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우리가 오늘 선택한 건 다이제스트판이잖아요. 이게 축약을 했기 때문에 네. 풍부한 에피소드는 생략돼 있는데 찰리 먼거가 먼저 자기 비행기를 삽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근데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하고 만나잖아요. 자꾸 늦기도 하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워렌 버핏은 워낙 소박하고 검소해서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걸 알고 권해요. 너도 사. 자가용 비행기 사. 그랬더니 처음엔 그렇게 간곡히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하다가 네. 결국은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자기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2인자가 화가 나서 오너가 자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좋은 1인자를 만난 건 분명하죠.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나저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읽을 책이 추격본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한 출판사의 투자 거장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공식 평전은 아니고 요약본인데 저야 좀 짧아서 읽기 편하고 좋은데 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2000년에 나온 이 공식 평전이 500쪽이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선택한 건 200쪽 정도니까 네. 경제 경영 서적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워렌 버핏도 공식 평전은 막 4권짜리 이런 게 있어서 네. 아주 짧은 요약본으로 읽으면 괜찮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네. 장점이 있죠. 이 다이제스트 본은 훨씬 쉽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반면 원본은 훨씬 풍부하다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이 좋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좀 그 책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인데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의 투자 철학, 전략 이것만 쏙 빼서 배우겠다, 보겠다 그러면 이런 공식 평전보다 다이제스트 본 읽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 사람 인생 전반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재미까지 누리고 싶다면 이런 공식 평전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공식 평전이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네, 있죠. 이걸 읽을 것이냐 아니면
아주 간단한 이런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를 축약해 놓은 걸 읽을 것이냐는 본인이 뭘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만 얻을 거면 다이제스트 본이면 충분하고 네. 아니면 그 이상을 추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서의 효율성만 보면 다이제스트, 그러나 깊이를 추구한다면 공식 평전 같은 걸 읽는 게 나은 거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찰리 멍거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오마하. 찰리 멍거하고 워렌 버핏이 고향이 같습니다. 네. 오마하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평생 이어주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워렌 버핏을 흔히 언론에서 오마하의 현인, 오라클 오브 오마하라고 부르는 걸 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삽니다. 아주 중소도시 같은데 벅시어 헤드웨이 주주총회도 여기 열리고요.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시골 마을의 최대 자랑거리입니다. 실제로도 오마하 출신이라는 분은 다 워렌 버핏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 밖에 아이젠하워나 찰스 린드버그 같은 사람들도 이 고향 출신이긴 한데 현존하면서 경제를 살려줘요. 주주총회 열리면 그 동네는 엄청나게 자영업자들이 득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78년에 이 두 사람이 벅시어 헤드웨이 회장 부회장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찰리 멍거는 LA에서 지내고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통화로 주로 하는 거고요. 주주총회 때 만나고. 이 찰리 멍거는 고향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오마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마하에서 한 청년을 뺏을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떠난 걸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게서 오마하를 뺏을 수는 없었다. 네. 자기 마음속에는 늘 남아있다는 고향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향에 어울릴 만큼 좀 순박한 면이 워렌 버핏한테 남아있는데 찰리 멍거는 LA로 가면서 LA에 어울리는 약간의 그 대도시인 같은 허세끼도 좀 있고 네. 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은 고향인데 조금 다른 자아가 된 거죠. 네. 역시나 공통점은 오마하라는 고향이 같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죠. 예. 그리고 찰리 멍거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23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빠른 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가 제각각이어서 네. 엄밀하게 따져봤더니 24년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4년생.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두 사람이거든요. 한 6살 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고향이 같기 때문에 역시나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찰리 멍거가 처음에 알바한 곳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하던 잡화상 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적응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평생 소매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느꼈다고 네. 그러고 너무 지루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 나중에 확인된 거고요. 실제 공식적으로 둘이 만난 건 59년에 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버핏의 이웃집 형 소개로 만납니다. 의사인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버핏이 만든 투자사에 처음으로 돈을 투자한 외부 인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투자한 가족 외의 사람이 있는데 네. 물론 그 사람은 거부가 됐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준 가족 외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너랑 비슷한 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하고 만났던 거예요. 네. 59년에. 근데 투자라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아주 통해서 나중에 각자 하던 투자 회사를 정리하고 합친 겁니다. 네. 벅시어 헤드웨이로. 그래서 그 찰리 멍거는 벅시어 헤드웨이 지분 2%를 받고 자기 회사를 넘기고 부회장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78년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두 사람이 바로 같은 투자 회사를 한 게 아니었고 예. 각자 이제 투자 회사나 조합을 꾸려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1978년에 합치게 된 거잖아요. 예.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합치게 된 그러니까 걸까요? 그 찰리 멍거네가 굉장히 오마하 지역에서도 유력한 법조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미시간대 다니다가 자원 입대해서 육군 항공대 장교로 근무를 하다 나중에 하버드 법대 대학원을 나와서 법조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군에서 보낸 시절 또 변호사로
주변 동료들하고 포커 같은 걸 많이 치거든요. 네. 이때 참 지루했다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리하는 데 꽤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도 부자가 되는데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서 변호사 생활 본업보다는 네. 본인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투자. 개발해서 팔고 막 하는 걸. 그러다가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휠러라는 사람인데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이 사람과 함께 투자 자문사를 운영한 거죠.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장남을 병으로 잃고 나서 또 애를 많이 낳아요. 네. 8남매와 함께 LA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1950년대 말에 버핏과 만나고 1978년이 돼서야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를 하고 예.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져 오고 그렇죠. 있는 건데 정말 질기고도 긴 인연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다른 도시에 살면서 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 많이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는 꼭 나와요. 전보다 줄었죠. 그럼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본 영상에서는 네. 줄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해요. 근데 준 이유가 흥미로운 게 뭐 서로 소원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통화료가 그렇게 비쌀 때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통화하고 했는데 지금은 짧게 그때보다 더 드물게 통화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의 텔레파시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가치 투자. 둘의 공통점이자 완성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면 흔히들 아시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더 정교화시킨 게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꽁초 이론이라는 게 그레이엄이 비율을 많이 담배꽁초에 들었기 때문에 유명한데 길거리 담배꽁초도 잘 주우면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 피울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 얘기고 이걸 주식에 원용하면 주식 중에서도 뭐 아무리 엉망이어도 만약에 회사의 자산만 어느 정도 유지돼 준다면 버린 담배꽁초처럼 마지막 싸게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 가치 투자에 이걸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 저가에 매수해서 장기간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은 1930년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란 교수이자 투자자 이 사람하고 데이빗 도드라는 사람이 창시한 투자 전략인데 멍거는 특별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어요. 뭐라고 반발했냐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담배꽁초 말고 성한 정말 맛있는 담배를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주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는 주가보다 높기만 하다면 주가도 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더 확대시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BPS와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PBR을 중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성공회화에서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예. PER, 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앞서서 좀 재무 PBR. 건전성을 판단하는 BPS와 PBR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죠. 책에 이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PER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몇 년치 순이익을 주가로 반영하는 거야 이런 게 나오잖아요. PER.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됐다. 네. 골라야 된다 이런 건데 가치 투자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 PER 나오기 전에 PBR부터 더 중시했어요. PBR은 뭐냐면 어떤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그걸 빼고 나면 진짜 그 기업 가치가 나오는 네. 거예요. 요즘 자산은 이 정도고 부채가 이 정도니까 이 회사는 망해도 이 정도 순자산이 있는 거다. 그럼 그걸 주가로 얼마나 반영이 돼 있을까 하는 걸 따지는 게 PBR이거든. PER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네. 이익이 아니라 자산, 순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해서 문 닫아도 이 순자산은 남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밖에 주가를 안 쳐준다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담배꽁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다만 담배도 네.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자산이 순자산이 많으면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PER에 대한 개념까지 보완이 되면서 네. 순이익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졌고 지금은 PER뿐만 아니라 배당 이익 비율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배당을 한 주당 얼마나 주지? 그리고 주가에 그게 몇 %나 차지하는 거지? 이걸 보면 이 회사가 아직은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높은지 거꾸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뭐 BPS라든가 EPS는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순이익처럼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한 주의 주가하고 그걸 나누면 네. PER이나 PBR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자세히 알고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수 씨한테도 제가 늘 드리는 게 이게 다 나와요. 포털에 치면 그러니까요. PER도 나오고 PBR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숫자가 정확히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정도의 지금 기업 가치를 가지는 건데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 정도 이제 알고 하는 거죠. 네, 절대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없는 걸로. 친구 얘기 듣고 또 이 두 사람이 가치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회고하더라고요. 각종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를 싼 값에 샀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걸로 팔아서 다시 돈을 남겼을 때가 아니라 네.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투자는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하듯이 뭐 곧 돈이 되면 언젠간 팔아버리는 경영에 참가는 안 하고 그냥 그런 것에 비하면 실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경영에 관심을 가져요. 일부는 자신들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최대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량의 지분을 인수할 때 한꺼번에 인수하고요. 되게 이렇게 기업을 잘 고른 게 장기 투자 성공의 이 원인이었고 지금도 한 70개 기업들 네.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벅셔 해더웨이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인수를 한 기업들의 성과가 모두 다 좋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두 번이더군요. 2001년, 2008년. 그러니까 처음 둘이 만든 그 투자 목적 회사, 그러니까 DRC라는 회사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누가 피다만 담배꽁초만 고르는 게 아니라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괜찮은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고르는데 그 첫 기업 인수 대상이 시즈 캔디라고 서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치면 뭐 롯데 오리온 제과 같은 혜태 제과 같은 건데 이걸 인수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가치 투자 그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물건도 많이 팔고 이익도 많이 보는데 뭐 업종이 이상하다거나 혹은 최근에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데를 골라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질레트를 사면서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워렌 버핏이 하죠. 수염은 언제나 자란다. 매일 아침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 소매 기업들을 많이 사들여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지금 벅셔 해더웨이 주가는 43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억 정도 한 주에. 네. 엄청난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지금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처음부터 딱 마음이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 거는 저렴한 것보다는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값진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버핏은 또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세습 위주인데 이 대기업에서 이런 문화가 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멋진 문제제기네. 2인자가 1인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 잘 안 돼요. 특히 1인자가 자신만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뭐 결정적인 권한도 가졌지만 내가 성공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낫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자신의 은사였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론에 따라서 저점 매수에 집착하는 투자자였는데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는 찰리가 계속 아니야 좀 비싸 보여도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은 거니까
시즈 캔디 같은 걸 사야 돼 하는데 이제 넘어간 건데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가치 투자 전략 철학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어쨌든 1, 2인자끼리도 저렇게 개방적인 토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네. 아니냐. 우리는 한 그룹의 경우에 회장님 뒤에 군마도라고 네. 말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 말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모르고 은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네. 뭐 넘버 2건 넘버 3건 고개를 빳빳이 들기 힘든 게 현실이죠.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1인자와 2인자가 이 합을 맞추기에 조금 힘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유튜브나 뉴스 보면은 항상 이제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의 철학과 명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명색이 이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그리고 통섭의 투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찰리 먼거가 속한 곳이니까 그냥 바로 버크셔 해더웨이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5억인데 5억 그냥 주식 하나 가지실래요? 물론 5억 이하로도 최근에 일부 증권사앱에서는 소액으로도 지분 일부를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한 주 미만도 투자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 변화에 따라서 네. 1년치를 보시면 52주 신고가가 55만 달러. 그러니까 한 6억까지 갔다 지금 5억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 회사에 활용해 볼 수는 있죠. 이 워렌 버핏이 가진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는 지주 회사거든요. 70여 개의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주 회사가 재벌들 지주 회사가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지주 회사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군데를 재미 못 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재미를 못 보셨다니. 왜냐하면 아직도 지주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고 자신들의 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네. 계열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바로 지주 회사의 가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 회사나 재벌들이 오너를 위해서 막 계열사 쪼개기를 해서 상장시켜 버리니까 네.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면도 있어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전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플로트.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인데요. 플로트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쓰입니다. 어떤 기업에 주식이 발행된 게 있는데 발행 총량이 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놓지 않는 대주주도 있고 일부 기관 투자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유통되는 양을 플로트라고 하는데 보험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플로트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특히 워렌 버핏이 그런 개념을 정립했는데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보험료를 내면 그걸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받았는데 그걸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돈을 굴리는 거죠. 네.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만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대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언제든 굴릴 수 있는데 이걸 플로트라고 봤어요. 보험사의 플로트를 워렌 버핏은 엄청나게 잘 활용한 거죠. 지금 버크셔 해더웨이는 한때 섬유 회사도 하던 오래된 기업인데 주 영업 분야는 보험업이에요. 네. 그럼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그래서 이 플로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유명한 게 우리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찰리 먼거가 버핏의 투자 전략에 큰 네.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보험사를 차려요, 자기도. 워렌 버핏 보니까 말 되네. 1,000원 받아서 한 200원 쟁여놓고 800원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면 큰 기업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웨스코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해서 자기의 버크셔 해더웨이처럼 자신의 지주 회사로 만들어서 여기서 보험업을 해요. 보험료를 받는 거죠. 이걸 근거로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고 우리 잘 아는 코스트코, 네. 우리 포스코, 포항제철 여기도 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 찰리 먼거가 산 적이 있어요. 웨스코에서 2011년에 웨스코를 청산했는데 이때 보니까 굉장한 실적, 거의 워렌 버핏에 준하는 실적을 남겼다는 게 알려져서 네. 언론들이 이건 보통은 찰리 먼거가 철학에 영향을 줬지만 워렌 버핏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낸 역작이었다. 에스코라는 네. 보험 플로트를 통한 투자가 네.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전통적 기업들을 주로 인수한 반면에 예. 이른바 기술주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도 또 그렇죠. 유명해요. 이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서 기술주를 잘 신봉하지 않는다 이런 네. 이제 소문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인터넷 혁명이 계속되던 2000년 전야만 해도 컴퓨터하고는 다 사람들이 컴퓨터 IT주에 몰려갈 때 안 했어요. 우주항공주도 안 했는데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 정복 계획에는 박수를 보내겠다. 다만 찰리와 나는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태도가 조금 바뀌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플에 투자해서 최대 개인 투자자가 돼요. 네. 물론 이제 법인이 한 겁니다만은 최대 그러니까 블랙락이라든가 헤지 펀드를 제외하고는 최대 투자자가 되죠. 최근에 또 뭐 컴퓨터 회사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회사입니다만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도 아마 담배꽁초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 투자를 좀 선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본인들 얘기가 자신들이 절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투자할 때도 늘 보면 어디 지분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지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사지는 않아서 10개 미만 종목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 회사 한번 사보세요 하고 평가 보고서라는 걸 얼마나 많이들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거의 믿지 않는다. 내가 주문해서 이 회사 한번 평가해봐 하고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지시한 것 외에는 거의 믿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도 잘 믿지 않습니다. 현대제무학에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평균적인 투자밖에 못한다. 진짜 성공하려면 정말 믿을 만한 좋은 몇 개에 집중해야 된다고 믿죠. 네. 이 찰리 먼거는 이 신기술 트라우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버핏과 합치기 전에 1960년대 투자를 했던 곳이 변압기 만드는 회사였는데 정말 다 날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투자를 청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의 기억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신기술 트라우마가 존재를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변압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호황기를 누렸던 업체인데 네. 전쟁 끝나고 나니까 수요가 줄면서 폭락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거의 2대 주주로 참여할 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투자라고 봐요. 하이테크 투자가 일종의 투기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큰 돈 벌지 않았을까요? 아마존은 초창기에 비하면 160배나 뛰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찰리 먼거가 대답하기를 그러나 지금은 결과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아마존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좋다는 회사는 100개도 더 됐다. 그 대부분의 회사가 쓰러지지 않았느냐. 거기 투자했더라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거다.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핵심 투자 원리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잃지 않는 것.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기술에 대해서 막 해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그런 기술주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억하진 못하지만 패자가 돼서 사라져버린 기업들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점에서 성장 투자는 미래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가치 투자는 현재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또 미래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가치 투자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 하는 질문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 당장은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워낙 남보다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투자하는 개념이고 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그 투자 전략이 잘 먹히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내가 상황을 읽는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대중의 마음을 읽는 그래서 저는 늘 투자는 마인드 리딩 게임이다. 대중, 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네. 대중의 마음을 읽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잘했던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방식으로 잘했던 거죠.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찰리 멍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역투자 전략. 늘 이 가치 투자라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역발상이죠.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마라 이런 게 핵심적인 거고요. 장 분위기가 최고로 좋을 때는 들어갈 때가 아니고 네. 그런 경험을 하셨죠. 누구나 몸살일 때 사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올해 하반기에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모든 사람이 주식은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유턴하는 시기니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이미 막 외신에도 그 당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2008년 10월경에 두 사람이 대놓고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진짜 미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식은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하던 때거든요. 그때 아주 대놓고 철도주를 포함해서 제조업주들을 많이 샀는데 두 사람이 추앙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질시를 더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네. 근데 2008년 그랬던 것처럼 미국 경제 다 망한다 그럴 때 미국 기업들은 튼튼하다면 미국 기업을 사주니까 돈도 벌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는 얘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닥을 꼭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알 길이 없거든요. 찐 바닥을. 네.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걸 안전 마진이라 그러는데 한 10%에서 20% 가치와 주가의 차이가 좀 있어서 더 떨어져도 내가 큰 손해 아니겠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라. 감수를 하고. 네. 네. 그게 안전 마진의 개념. 근데 이 역투자 역발상이라는 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안 좋다라는 게 정말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런 대가들 아니고서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가 대중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고독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풍랑이 몰아치고 나면 항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도 두 번의 횡재수를 맞았던 게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했던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찰리 멍거가 하는 얘기는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데 100년에 두 번쯤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내 생엔 딱 한 번 정도인데 이걸 감당할 자신 없으면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보통의 경우는 50%라고 얘기 안 하고 30%라고 하는데 원금 30% 까먹어도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하는 게 소액입니다만은 그 원금의 한 50%는 까먹어도 에이 뭐 그렇지 뭐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시나 강심장이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찰리 멍거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요.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가 없다. 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현명하면 된다. 단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된다. 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하고 빨리 움직이는 거. 조금 빨리 움직이는.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돼요. 네.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이제 주식엔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감행을 했고 예. 또 찰리 멍거 워린 버핏이 1970년대 경제 호황기 때 또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7년 주식시장이 활기를 띄었을 때는 또 의도적으로 투자를 자제했어요. 지금은 어떤 투자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최근에 화제가 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정유주에 투자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전후해서 대단한 해안이죠. 네. 그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가격 뛰는 쪽에 최근엔 그 미국 정유 주가가 조금 빠져서 수익률이 덜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옥시덴탈 정유 같은 걸 사들여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예컨대 애플 이상의 기술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애플만 해도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네. 올려도 팔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의 측면을 주목했다기보다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네. 소비자들한테 그런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투자의대가 찰리 먼거의 인생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원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오랜 투자자로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책에 보면 그 다이제스트 본이니까 네. 8개의 투자 전략, 6개의 원칙이라는 걸 이제 이 저자가 축약해 놨는데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중에 이제 특히 젊은 세대 최근 1, 2년간 레버리지 투자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뒤늦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찰리 먼거가 한 얘기로요. 그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건 3가지가 있다. 마약, 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B2 얘기하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초심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해도 되는 상황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빚을 얻어서 하는 게 네. 효과를 보는 거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 이자 이상의 배당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대출 이자를 갚는 건 별도 비용으로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배당금이 그걸 커버해 주는 경우에만 하는 거고. 먼거의 경우에도 B2가 있는데 상당히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만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저는 가끔 하는데요. 완전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네.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몇 년 동안 잊고 살아도 될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성공예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투자가 돼야 하니까 그러자면 언제까지 현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면 빚은 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자까지 내니까. 네. 이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정신적 격자 모형.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이 다이제스트 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부제로 들어가 있는 통섭의 투자가라는 게 이제 이걸 뜻합니다. 책에서는 그냥 책 많이 읽어야 된다. 투자자들이 네. 독서 많이 해야 된다. 인문학에 대해서도 뭐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끝내는데 이 사람 나름의 모델이 있습니다. 꾸준한 공부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그런 여러 가지 학문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섭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투자에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과 거리가 먼 분야 독서를 이분이 특히 많이 하는데 네. 이 공인 평전을 쓴 저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하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건네면서 읽고 와 그랬대요. 그게 이제 저희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투자하고 관련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사람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변호사니까 일보가 있으면 데일리 저널이라고 주총에서 독서 습관을 밝힌 적이 있는데 아침에 신문 서너 개 읽고 매일 2-3권의 책을 들고 다닌다. 네. 그래서 아마추어 심리학자라는 평도 듣고 있고 평생을 자신은 호기심을 더 키우려고 그리고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듯이 일반적인 투자 행태는 해머로 정답을 내리 찍으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저 완전 반대에 있는 이 대가들,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자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정신적 격자 모양이 해머로 정답을 내리 찍는 것과 다른 모양이다. 그러니까 해머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빨리 친구한테 하나만 얘기해줘, 골라줘. 맞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매일 물어보죠. 저는 절대 답을 안 합니다. 한 번에 대박을 낼 수 있는 걸 찾는 거라면 이 찰리 먼거는 현실적인 투자라는 건 이런 거다. 해머가 아니라 공구함. 다양한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크루드라이버도 있고 망치도 있고 벤치도 있고 네. 이런 걸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 문제는 그런 문제나 상황을 유형화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건 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게 정신적 격자라는 시나리오처럼 대중의 심리, 시장의 변덕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유형화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에 한 번 있는 그야말로 50%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여러 학문이나 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 마음이 이래, 마인드가 이래, 이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라고 느낄 수 있도록 네. 다 각 격자마다 지식, 학문, 아이디어를 다 정리해놓고 탁 꺼내서 공구를 꺼내서 적합하게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정신적 격자 모형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책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최고가 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2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찰리 멍거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좀 요약을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2인자가 목표인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3단계로 접근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직장의 커리어 전개 수준에 따라서 맨 처음에 신입사원에서 하급 관리자까지는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얘기할 기회도 없는데 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 보면 우연찮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윗사람 경영진들한테 저 친구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라고 네.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인자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주어져서 준비할 게 아니라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이런 정신적 격자, 시나리오별 유용한 지식과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둬야 된다. 잘 정리해둬야 된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중간 관리자 시절에는 무조건적인 아부나 굴종이 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역시 한국 기업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디어나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이때는 하급 관리자 시절에 비해서 언제든 자신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실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2단계라면 3단계가 현실적이면서 불운한 우리 기업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3단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넘버 2 근처까지 갔어요. 여기서 오만해지면 안 됩니다. 넘버 1한테 날아가요. 어렵네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기꺼이 1인자 뒤에 서고 네. 1인자가 빛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드는 비유 중에 하나 박정희라는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있을 때 2인자였던 사람은 다 쫓겨났습니다.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쫓겨나다 못해서 자신이 배신감 때문에 해외 망명까지 생각했을 정도였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 나는 충성밖에 안 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지 했는데 자신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늘 기억해서 찰리 멍거처럼 처신하는 게 넘버 2로서의 처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찰리 멍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그의 몽상가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 덕분에 다소 보수적이라고까지 평가받는 버핏의 경직된 투자 성향과 멍거의 도전적인 투자 성향이 어우러진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투자 대가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분들 삶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되 웬만한 사람들 얘기를 다 읽었다 그러면 찰리 멍거를 권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양과 도전 이런 것들이 가끔 오만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앞서 예고한 대로 8월 한 달간은 별책부록 여름 특집이죠. 휴가엔 책이지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책들 소개해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술, 전략, 정보 아니죠. 이제는 메시지 싸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유명한 메시지로 삼성의 신경영을 알렸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일 강력한 한 줄 히트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히스와 댄 히스가 쓴 스틱 함께 읽어볼게요. 네, 이 책 읽으면서 성공 예감이나 별책 부록의
메시지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